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에서 생산된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우리나라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오늘 재집행을 시도했지만 또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세계 각국의 상호 관세를 발효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7일 0시 1분,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입니다. 우리와는 협상 타결대로 15%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외국산 반도체에 100%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단 미국 내 공장이 있으면 관세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공장이 있는 우리 기업은 제외되는 건지 아니면 100%부터 낮추는 또 다른 뽑아먹기 압박이 시작된 건지 우려가 제기됩니다. 첫 소식은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플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 CEO 팀 쿡과 모습을 드러냅니다. 곧이어 수입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쏟아냅니다. 100% tariff on all chips and semiconductors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관세 면제 조건은 미국 내 생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애플처럼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면 관세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f you've made a commitment to build or if you're in the process of building as many are, there is no tariff. 실제 미국 애리조나에 공장을 지은 대만 TSMC는 관세 면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등 미국에 투자 중이거나 투자를 계획한 기업은 면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관세를 무기로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한 전략적 압박으로 분석합니다. 반도체 100% 관세의 적용 시점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품목별 관세 조치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의약품에 최대 250% 관세를 예고한 데 이어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도 고율 관세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표 압박 외교가 다시 한번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이런 가운데 상호 관세가 발효되면서 일본이 미국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일본은 15% 상호 관세 타결로 합의된 줄 알았는데 미국은 기존의 관세 15%를 더 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산 쇠고기 관세는 40%가 넘으면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내용은 홍지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미국과 일본은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일반 수출품에 적용하는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모두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So I think it's good. This was really the one they had to make, and we're going to make a deal with Japan on the LNG in Alaska, right? Okay. 일본 정부는 그동안 EU는 물론 미국과 무관세 상태였던 한국과도 동등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자평해왔습니다. 그런데 최대 15% 세율을 적용받는 특례 대상에 일본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백악관은 단일 관세 15%가 적용되는 곳을 EU로 행정명령에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관세율이 7.5%인 일본산 직물은 15% 상호 관세가 더해져 22.5%, 26.4%였던 일본산 쇠고기는 41.4%로 관세가 급증하는 겁니다. 워싱턴으로 급파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説明と違う内容になっていますので、それについてはですね、合意した内容を実現してもらうように求めることになります。 미국이 15% 상호 관세 추가 부과 입장을 고수할 경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최대 17.5%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특검팀은 예고한 대로 물리력까지 동원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먼저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8시 25분부터 시작된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은 1시간을 조금 넘겨 중단됐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하게 거부하면서 다시 한번 강제 구인이 무산됐습니다.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2차 집행에 앞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체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구치소 측에 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차 집행은 교도관 4명을 동원한 1차 시도 때보다 인원을 늘려 구치소 기동순찰팀 요원을 포함해 교도관 1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2번에 걸친 체포 시도가 모두 무산되면서 결국 체포영장 유효기간도 넘기게 됐습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대면 조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든 조사실에 앉히려던 계획이 실패하면서 특검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김건희 특검팀이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집행과는 달리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정면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어서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자 의자째 들어옮기려 했고 이 과정에서 의자가 빠지며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팔이 빠질 것 같으니 놔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체포 시도가 무산된 뒤 윤 전 대통령은 허리와 팔 통증을 호소해 구치소 의무실 진료를 받은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변호인들이 오히려 불법을 저질렀다고 맞섰습니다. 특검팀은 변호인이 체포집행 장소에 출입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법적 대응 예고에도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소환 조사를 단 한 차례 진행한 후 하루 만에 빠르게 영장을 청구하면서 특검이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영장 심사는 오는 12일로 잡혔습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사관들이 김건희 특검이라고 적힌 파란색 상자 5개가 올려진 수레를 끌고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섭니다. 상자에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수사 자료가 담겼습니다. 특검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김 여사의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특검팀의 신속한 신병 확보 시도는 어제 김 여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들이 추가 확보된 점도 영장 청구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어떤 점 소명하셨는지만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특검팀이 주가 조작 인지 정황이 담긴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통화 녹음을 제시했지만 김 여사는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공천계 의혹도 모른다. 건진법사와 통화한 휴대전화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식이었습니다. 첫 조사에서 김 여사가 혐의를 일절 부인한 점에 비춰볼 때 추가 소환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1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 집행에 완강히 거부하며 특검의 소환 조사는 실패했습니다. 대신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받아들여지면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됩니다. 부부를 향한 수사,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현 기자, 체포영장 재집행 역시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특검팀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모두 좀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양쪽 모두 여론에 호소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체포영장 집행을 처음 시도했다가 무산된 직후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브리핑에서 당시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했죠. 윤 전 대통령 측은 망신주기라며 비판을 했었는데 이번 재집행 때는 반대로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치소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무리한 집행 시도에 윤 전 대통령이 다칠 뻔했고 의무실까지 갔다는 사실을 알렸는데요. 네. 양쪽 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상황만 여론에 알려서 정당성을 얻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네, 양측의 이제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집행 과정만 문제를 삼았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은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도 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준 사실 자체는 언급을 좀 자제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집행 과정에서 엄연한 불법이고 그 집행에 저희가 불응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향후 재판에 갔을 때를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검팀 수사는 잘못됐다고 하겠지만 사법부 결정까지 비판을 한다면 재판부의 불리한 해석을 낳게 할 수도 있겠죠. 과거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있었던 만큼 사법부 공격, 이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어 그 부담을 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법부 도발은 자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 오늘이 만료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할까요? 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오늘 브리핑에서는 말을 아꼈지만 특검팀이 이미 재청구 가능성을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강제 구인을 해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의지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전격적으로 하루 만에 청구가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그러면은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건 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일 텐데요. 네. 김건희 여사 역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법조계 중론입니다. 한 법조인은 특검팀이 소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한 것 같다며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발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 3개 특검팀이 청구한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근데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다고요. 네, 기존 수사 관행과는 좀 다릅니다. 네. 이 부부나 부모 자식이 동시에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 명은 구속, 다른 한 명은 불구속 수사하는 게 관행인데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당시에 조국혁신당 대표를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려고 하면서 관행을 깨려고 한 적도 있긴 했죠. 이번엔 윤 전 대통령이 역으로 그런 처지에 놓였으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깬 관행에 본인의 부부가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다음 주 석방돼 정계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법무부의 광복절 특사사면 심사 대상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입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오늘 이재명 정부 첫 사면 대상자를 추리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법무부, 검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심사 대상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 전 대표가 심사 대상자에 들어간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데 사면 여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의결이 되고 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는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8개월째 수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가고 있지만 조 전 대표가 실제로 사면 복권되면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대표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나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 불공정 정부이자 내로남불 시즌2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조희로 기자입니다. 어떠한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 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입니다. 사면 가능성이 높아진 조국 전 대표를 겨냥한 겁니다.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큰 지탄의 대상이었던 조국 대표를 포함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합니다.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사면에 포함시키는 건 국민통합과 화합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첫 광복절 특사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면의 성격에 맞지 않는 정치인을 포함시킨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합니다. 그동안 생업에서 여러 가지로 불가피하게 범죄자가 되신 그런 분들을 위한 사면이어야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입시 비리는 청년의 꿈을 짓밟고 공정한 경쟁을 막는 중대 범죄라며 이번 정부도 내로남불 시즌2라는 이름을 지울 수 없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송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야권 정치인 사면을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선 부적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그간 국회의 관행이었다면서도 특정 정치인의 사면을 부탁하는 모양으로 비춰진 부분에 대해선 잘못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인 만큼 상징성이 있습니다.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정치인이 얼마나 사면되는지, 그중에서도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되는지였는데 대통령실 출입하는 서남빛 기자에게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첫 사면이라 특히 관심을 모았고 또 조국 전 대표 사면 여부가 이슈가 되면서 정치인을 사면한다 안 한다 말이 많았는데 결국 정치인 사면 하는 걸로 결론이 났나 보네요. 네,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에 정치인도 포함을 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저희 취재로는 정치인 사면 심사 명단에 여야 정치인 8명이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애초엔 이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특사는 민생 회복에 방점을 두고 민생 관련 사범들만 사면을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 통합 차원에서 정치인 사면도 하기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사회 통합 차원에서 8명이 명단에 올라가 있다라고 취재가 됐군요. 그중에서도 조국 전 대표 사면 여부가 가장 관심을 끌었는데 결론부터 묻자면 조 전 대표 사면되는 겁니까? 현 시점에서는 큰 이변이 없다면 조국 전 대표 사면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대표는 오늘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대상자 명단에도 올라가 있죠. 이 대통령은 이미 휴가를 떠나기 전에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의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열린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권에서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게 알려지기 전에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조 전 대표의 형기가 아직 반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이 너무 빠른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번 광복절 이 사면에 특별 사면에 전격적으로 포함된 이유를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기왕에 할 거면 빨리 하자 이런 기류가 작용을 한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만약 이번을 넘기면 성탄절 때 다시 고민을 해야 하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서 오해가 더 생길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에 조 전 대표 사면을 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건데요. 저희가 확인한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가 죄에 비해 너무 과한 형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종교계를 포함해서 각계각층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의 요구가 있었던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던 걸로 보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른바 늦어지면 사면 효능감은 떨어지고 이 시기가 선거 시기랑 맞물리면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본 건데 당내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이 사면을 놓고 좀 더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이 두 정당은 의석수에서는 압도적인 차이가 나고 있긴 합니다만 차기 대권을 놓고
경쟁을 해야 하는 경쟁자적인 입장에 있죠. 따라서 사면으로 인해서 조 전 대표가 차기 유력 대권 주자가 된다고 하면 이를 반길 수만은 없을 겁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대통령실로 민주당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공식적으로 건의한 건 없다고 합니다. 예, 정치인 사면이 이번에 된다면,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이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이 됐나요? 사면 심사 대상에는 없었습니다. 조 전 대표와 이 전 부지사는 케이스가 좀 다르다고 봐야 하는데요. 예.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아서 수감 중입니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었던 만큼 이 전 부지사를 사면하기엔 부담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남빛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에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투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확신을 갖고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의원의 소속당이었던 민주당에선 만약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이춘석 의원이 보고 있었던 스마트폰 주식창에는 신용이란 표시가 있습니다. 계좌에 현금을 넣고 주식을 사는 방법이 아니라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매매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산 주식은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할 경우 증권사가 강제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이렇게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의원이 돈을 빌려 투자한 것으로 의심되는 종목은 네이버와 LG CNS로 모두 AI 관련 주식인데 이 의원의 국정기획위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 투자라기보다 이해 충돌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 이익분과장을 맡고 있으면서 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한 민주당에서는 이 의원과의 관계를 확실히 단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협조해야 한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인정에 이끌려서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사퇴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아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여론 달래기에 분주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맹공에 나섰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춘석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 의안과를 찾았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과 관련해 당론으로 특검법을 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온갖 고급 주식 정보가 넘쳐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 기획위원이 AI 관련 주식을 몰래 사서 팔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민주당에서 이춘석 의원을 제명한 건 꼬리 자르기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 의원의 투자 종목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었다는 점을 짚으며 국정위 내부 정보를 악용한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했습니다. 그런 만큼 특검에서 국정기획위원은 물론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차명재산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라고 지시한 만큼 특별검사를 도입하는데 반대할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춘석 게이트란 불명예만 남긴 국정기획위를 즉각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당대표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4명의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탈개파 주진우 후보가 탈락하며 찬탄파 대 반탄파 대결 구도가 뚜렷해졌는데요. 양 진영 간 충돌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예비 경선, 본선 진출자 4명이 가려졌습니다.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각각 50%를 합산한 결과입니다.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이상 네 분입니다. 예상대로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본선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반탄 대 찬탄 2대2 구도입니다. 이른바 탄핵 반대 주자들은 인적 쇄신 요구를 경계하며 시작부터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죠. 그분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고 없지 않습니까? 탄핵 찬성 후보들은 김문수 후보 발언에 각을 세우며 날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당원 투표가 80%까지 반영되는 본선에서는 이 반탄파 후보들의 강세가 예상되는데 안철수, 조경태, 찬탄파 후보들이 단일화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사기 범죄가 해외 골프 여행에서 벌어졌습니다. 재력가를 유인해 현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단속에 걸렸다며 경찰인 척 체포하는 연극까지 벌인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진짜인 줄 알고 무마해주는 대가로 무려 12억 원을 갖다 바쳤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2억 원이 넘는 돈을 사기당한 피해자 차량입니다. 경찰이 차 시트를 뜯자 위치 추적기가 나옵니다. 사기 사건에 끌어들일 피해자와 가까워지려고 범죄 조직이 벌인 일입니다. 이들은 각종 골프 모임에 들어가 친해진 재력가들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습니다. 해외 골프 여행을 추진한 뒤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고서 단속에 걸렸다며 이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형사 행세를 한 조직원들이 실제 체포하는 것처럼 연극을 꾸민 탓에 피해자는 꼼짝없이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 조직은 카지노에서 피해자들에게 속임수를 써 돈을 잃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엔 도박 빚으로 일행이 붙잡혀 있다는 말에 속아 풀어주는 대가로 7억 원 가량을 뜯긴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범죄 조직이 202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태국과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런 셋업 범죄 방식으로 피해자 6명에게 뜯어낸 돈만 11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셋업 범죄 같은 경우에는 범죄 저지를 의사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서 피해자 본인도 연루됐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경찰은 공갈과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60대 총책 등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위조 신분증으로 대리시험을 치르려던 중국인들이 적발됐다는 내용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SNS를 살펴보니 대리시험을 유도하는 광고는 물론 시험 문제를 사전에 입수했다는 내용의 게시글까지 버젓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희 MBN 취재진은 중국인 브로커와 접촉해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정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중국의 한 SNS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다음 회차 토픽 예약이 시작됐다며 직접 응시할 필요 없이 집에서 편하게 성적을 받아보라고 합니다. 누워만 있어도 시험에 붙을 수 있다고 하는가 하면 시험이 치러지기 전인데도 한국어 능력 시험 문제를 입수했다고 광고합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은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의 국내 대학 입학이나 취업, 귀화 등에 활용되는데 성적이 안 되는 응시자들의 심리를 파고드는 겁니다. 데일리 광고도 많이 써요. 데일리 시험이 있으면 저는 열심히 공부하신 노력에 의미도 없어요. SNS에 한국어 능력 시험 대리시험 광고를 검색해봤습니다. 브로커에게 연락해 대리시험 가격을 물어보겠습니다. 2만 5천 위안에서 2만 7천 위안, 한화로 500만 원가량을 제시합니다. 신분증은 시험 전 대리시험을 치르는 이른바 선수에게 주면 된다며 우편으로 보내라고 안내합니다. 취재진이 적발되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자 걱정하지 말라며 되레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不可能发现的呀，所以我说我们5、6年也没出过事情，就是说我到现在 IP 还是在韩国，就是说我也是每年贷款。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대리시험 응시자와 의뢰인 모두 4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지만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다 보니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립국제교육원이 적발한 대리시험 건수는 매년 5건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불법 대리시험을 주도하는 국내외 조직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배후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입니다. 그래서인지 폭염의 기세, 글쎄요, 조금은 주춤해진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남부지방에 다시 폭우가 시작되고 특히 전라권에 강수가 집중될 전망이어서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탁 트인 하늘에 솜털처럼 하얀 뭉게구름이 유유히 떠다닙니다. 초록빛 억새 풀밭은 바람을 맞아 잔잔한 강물처럼 흔들립니다. 현재 한반도 상공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하늘 곳곳에 뭉게구름이 피어나게 됩니다. 상층 기압골의 영향으로 더위가 잡히면서 서울의 최고 기온은 이틀 연속 평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지난 5일 전국을 붉게 물들인 폭염특보는 이틀 만에 남부와 제주 일부를 제외하고 전부 해제됐습니다. 무조건 얇게 이제 입었는데 이제는 셔츠랑 이렇게 긴 팔도 조금 입어봤어요. 한 번씩 가을에 맞춰서 입어봤습니다. 접경 지역의 정체 전선은 북쪽의 찬 공기에 밀려 하루 만에 제주도 부근까지 밀려났습니다. 정체 전선은 내일 다시 북상을 시작해 토요일쯤 남해안까지 올라옵니다. 전라권엔 시간당 50mm의 호우특보급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주말 동안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전라권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으니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체전선상 저기압의 위치에 따라 일요일 강수 전망엔 변동성이 큽니다. 한국과 영국, 유럽의 수치 모델이 예측한 저기압의 위치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압이 서해상에 발달한 시나리오도 있는데 실현될 경우엔 충청을 중심으로 남부지방에 물폭탄이 쏟아지게 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주말에 이어 다음 주 중반까지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비가 그치는 주 후반부터는 다시 평년을 웃도는 폭염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이렇게 피서철에 폭우가 예보되면 안전을 위해 휴가를 미루고 숙소 예약도 취소하고 싶으시죠? 하지만 예약 비용이 너무 아까워 비를 뚫고라도 숙소로 향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냥 환불받고 싶은데 그렇다면 규정이 어떻게 되고 미흡한 점은 없는지 강세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7월 호우가 내린 날 가평군 캠핑장을 찾은 일가족이 토사에 휩쓸렸습니다. 10대 아들은 구조됐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가족 3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20년에도 토사 유출로 가평의 한 펜션에 있던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휴가철 피서객들은 전국의 산이나 물 근처에 있는 숙소를 찾곤 합니다. 날이 좋을 땐 휴양지로 딱 좋지만 문제는 호우가 내릴 때입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와도 통상 당일 환불은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숙소를 방문합니다. 하지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엔 환불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습니다. 호우나 태풍 등으로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당일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명시돼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숙소가 정상 운영을 하고 있어도 해당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령됐다면 환급 사유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위험 예방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상 악화로 인한 환불 불가라고 고지했어도 부당한 약관이라고 판단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에도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조항이 있거나 요구를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해석되어서 약관법 제6조에 따라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언제나 쉽게 환불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비자원의 환급 권고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에서 다퉈야 합니다. 환급 사유에 호우나 태풍특보는 있지만 산사태 예보가 없는 점도 한계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환불 사유에 산사태 예보 추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대책이 아니라 단순 소비자 분쟁으로만 보고 관련 기관이 함께 나서지 않으면
휴가철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손흥민이 앞으로 최대 4년간 뛰는 조건으로 미국 프로축구 LAFC에 입단했습니다. 팀 내 최고 수준의 연봉과 대우를 받는데 입단식에 구단 관계자는 물론 LA 시장, 시의원, 연방 하원의원과 주 LA 총영사까지 참석했습니다. 그야말로 LA 전체가 손님맞으로 들썩거렸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LAFC 홈구장이 손흥민을 반기는 한글 문구로 물들었습니다. 서포터즈의 흥겨운 응원과 함께 손흥민이 등장하고 입단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한 LA 시장은 손흥민을 LA 시민으로 선언하며 시민증까지 건넵니다. Because now I'm gonna officially declare you an Angelino. LA 총영사와 한인 회장이 초청받은 건 물론 한국어 통역과 한국말 환영 인사까지 준비될 만큼 한국의 진심이었던 손흥민의 입단 기자회견.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써니. 슈퍼스타 데이비드 베컴부터 LA 연고의 타 종목 스포츠 구단들까지 손흥민의 입단을 반기며 이번 영입은 로스앤젤레스 전체의 축제가 됐습니다. 넘치는 환영 속 밝은 표정으로 새 유니폼을 들어올린 손흥민은 30만 명에 달하는 LA 교민이 팀 선택의 큰 이유였다며 코리아타운의 자랑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인분들이 정말로 많고 또 커뮤니티가 정말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또 더 자랑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제가 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리그 최고 이적료를 경신하며 길면 2029년까지 LAFC 유니폼을 입게 된 손흥민. 이제 LA에서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갈 준비에 나섰습니다. 0에서 시작하는 것만큼 또 이 클럽에서 또 헤어짐이 있을 때는 레전드로 불리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 휴머노이드를 전시해 판매하는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로봇을 팔기 위해 만든 매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 산업 전반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베이징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이장 경제기술개발구에 로봇 매장이 등장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휴머노이드들이 가정용과 업무용, 의료용, 스포츠용 등 기능에 따라 줄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4천만 원짜리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로봇을 구입하면 언제든 로봇과 함께 축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니 로봇도 판매 중입니다. 대화를 통해 영어와 수학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20만 원대의 돌봄 로봇, 15개 언어를 구사하며 아이와 소통하며 놀아주는 60만 원대 강아지 로봇도 있습니다. 원하는 로봇이 있다면 현장에서 직접 사거나 QR코드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해도 됩니다. 중국 정부는 로봇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개인당 한국 돈 최대 29만 원의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那就减1500，然后呢5000块钱就减750，大概的比例呢是一个15%。 중국이 베이징에 로봇 매장을 연 건 세계 휴머노이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은 올해 4월부터 마라톤과 축구, 격투기 등 휴머노이드 관련 행사를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잇따라 개최하고 있는데 로봇 기술력을 세계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초기 단계 시장 선점을 통해 점유율을 고착화하려는 중국의 로봇 굴기는 오는 14일 휴머노이드 올림픽 개최로 정점을 찍을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중국 신장의 한 관광지에서 흔들다리를 지탱하던 줄이 갑자기 끊어지며 관광객 29명이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불과 1년 전에도 같은 다리에서 줄이 손상돼 다리가 기울어지는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여애 기자입니다. 관광객들이 건너가던 다리가 순식간에 흔들립니다. 당황한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중심을 잃으며 다리 밑으로 미끄러집니다. 가까스로 줄에 매달린 사람들은 그 상태로 구조를 기다리거나
아슬아슬하게 다리를 끝까지 건너갑니다. 어제 오후 중국 서부 신장 자오수현의 관광지에서 흔들다리를 지탱하던 줄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줄이 끊어진 쪽으로 다리가 크게 기울면서 관광객 29명이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당시 다리 아래에는 물살이 거세게 흐르고 있어 일부 관광객들은 강에 떠밀려가다 구조됐고 맨바닥에 떨어져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습니다. 이 흔들다리는 지난해 6월에도 다리가 끊어지며 관광지에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불과 1년 만에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현재 해당 관광지는 폐쇄됐으며 현지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관세 협상이 타결된 만큼 이번에는 안보 비용이 핵심 의제입니다. 표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달 마지막 주에 미국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당초 지난주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2주 내 회담보다는 늦지만 양국의 기존 일정을 고려했을 때 오는 25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1일 또럼 베트남 당 서기장과의 만남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오는 15일엔 광복절과 이 대통령의 취임식인 국민임명식이 예정돼 있고 18일부터는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됩니다. 양국은 잠정적으로 마지막 주에 만나는 것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세부 동선 등을 놓고 일정이 변동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실은 말을 아꼈습니다. 정상회담 일정이라던가 정상회담을 발표하는 일정 모두가 양국의 조율을 통해서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결정이 되고 양국의 서로 교감이 완성된 날짜로 결정이 되면 당연히 언론에 먼저 알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취임 이후 82일 만에 회담이 성사됩니다. 이번 회담에선 관세 협상 후속 논의와 한국의 국방비 증액, 한미 동맹의 현대화 등 안보 이슈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한미연합훈련의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훈련의 절반을 연기했고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북한의 유화책을 보였고 대신 중국 견제가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강재묵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오는 18일부터 열흘간 진행됩니다. 연합훈련은 크게 지휘소 훈련과 야외 실기동 훈련으로 구분되는데 양국은 실기동의 절반을 다음 달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훈련 기간 중 20여 건이 이뤄지는 셈인데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에 못 미칩니다. 폭염 등을 연기 사유로 언급했지만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통일부의 한 고위 당국자도 이번 조정에 대해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일정뿐 아니라 군 당국의 발표에서도 변화된 기류는 읽힙니다. 지난해와 달리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사라진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을 최근 전쟁 양상 등 전훈 등을 현실적인 위협 등을 포함하여 연합 시나리오에 반영함으로써 대신 중국이나 러시아를 염두에 둔 언급은 포함됐습니다. Every freedom shield and ultra freedom shield is different because during the planning phase we look across the globe at the challenges we may face on a battlefield and we incorporate that so we can challenge the participants in the exercise. 주한미군의 목적을 기존의 대북 억제에 국한하는 게 아닌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한 동맹 현대화 차원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군 당국은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병력의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MBN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요건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계엄 선포 직전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 가서 북한 대사관을 접촉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그동안 나온 요원들의 행적 외에 이들의 수상한 행보를 특검팀이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박은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10여일 전인 지난해 11월 정보사령부 요원들은 몽골 출장을 다녀옵니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몽골 정부 관계자들을 접촉하던 중 몽골 정보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이들이 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 북한 대사관 측과 접촉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아마도 이런 NLL 북풍 의도적인 시그널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또 드는 거죠. 그런데 MBN 취재 결과 특검팀은 당시 요원들의 수상한 행적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당시 몽골로 간 정보사 요원인 A중령과 B소령은 몽골행 비즈니스 좌석을 이용했고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입국 신고서에 관광 목적으로 왔다고 적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여느 여행객과 달리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몽골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려 시도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현지 정보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몽골 당국은 영하 30도인 시기에 남성 2명이 비즈니스 좌석을 타고 와 여행을 한다는 점을 수상히 여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보사 측은 공장망 재건을 위한 출장이었다며 반박했고 최근 특검팀 조사를 받은 정보사 관계자들도 같은 진술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정보사 측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실제 북한과 접촉할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한편 외환 유치죄와 이적죄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결국 정부가 다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의대 증원의 반발에 사직했다 돌아오는 전공의들에게 정원 초과도 괜찮고 군대도 밀어주겠다. 가능한 모든 특혜를 주는 쪽으로 합의했는데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특혜에 반대하는 환자단체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도착하자마자 환자단체 대표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사과부터 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는 전공의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만나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입영 대기 상태인 전공의가 수련에 복귀하면 입영을 최대한 연기해주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특혜로 볼 수 있는 사직 전공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들어주면서 상당수 전공의들은 9월부터 병원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의정 갈등 사태가 마무리되는 셈인데 논란도 여전합니다. 장관님한테 그 얘기는 했습니다. 정말 환자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또 벌어진 거다. 또 반복되지 않게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 2027년 의대 증원부터는 지난달 구성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새롭게 논의하는 만큼 아직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6억 원 초과 주택 대출이 막힌 우리 국민과 달리 외국인은 해외 자금을 끌어와 강남 3구를 포함해 고가 아파트를 집중 매입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구매 과정에서 탈세 정황까지 포착이 됐는데 국세청은 이들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세가 100억 원이 넘는 최고급 주거지가 위치한 서울 한남동입니다. 외국인 A씨는 이곳의 아파트와 토지 등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단기간에 사들였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법인 자금을 몰래 빼돌린 뒤 조세 회피처를 거쳐 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부동산을 사는 데 쓴 겁니다. 국세청이 이 같은 사업소득 탈루를 포함해 편법증여, 임대소득 탈루 등 탈세 혐의가 있는 외국인 4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40%는 한국계 외국인으로 대부분 미국과 중국 국적인데 이들의 탈세 혐의 금액은 2천에서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들도 꽤 있거든요. 230여 채 중에 70% 정도 되는 그 채수는 다 강남 3구 소재한 아파트다.
이렇게 수도권 등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들은 계속 늘어 최근 3년 동안 2만 6천여 채에 이릅니다.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취득 현황을 보면 강남 3구와 마용성의 비율은 전체 건수의 약 40%, 금액으론 61% 수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은 외국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국내 아파트를 살 수 있어 내국인과의 역차별 논란이 커지는 상황. 국세청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취득할 때 내국인과 같은 조세 혜택을 누리는 문제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MBN이 피싱 범죄 관련 연속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5대 피싱 범죄를 선정해 그 실태와 대처법을 짚어볼 예정인데요. 그 첫 순서로 AI를 활용해 실제 인물과 똑같은 얼굴과 목소리를 만들어 범죄에 악용하는 딥페이크 범죄를 살펴봤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이미 예전부터 만연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장에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무료 주식 교류 학습 그룹을 만들고자 합니다. 유명인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AI로 조작해 활용한 투자 사기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칭 피싱 범죄는 당장 멈추게 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강국의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피해액만 4억 1천만 달러, 우리 돈 약 5,700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손실액을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고자 보안업계는 인공지능 기반 탐지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전용 앱에 링크를 입력해 딥페이크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식간에 높은 확률로 딥페이크라고 감지됐습니다. 부자연스러운 목소리 등 딥페이크 영상의 특징을 분석해 판별력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얼굴 경계면이 좀 이상하다든지 움직임이 좀 부자연스럽다든지 색의 흐름이 좀 다른 부분을 이용하고 있고요. 통신사들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LG U+는 AI가 픽셀 단위로 영상을 분석해 합성 여부를 가려내는 기술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수십 시간 정도로 샘플을 봤다고 보면 되고요. 온디바이스 기술로 조금 최적화, 경량화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학습이 더 필요하다고. KT 역시 비전 AI를 기반으로 한 영상 합성 탐지 기술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이른바 EJ 전략처럼 AI로 AI를 잡는 방식이 딥페이크 범죄 대응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던 한국과 미국 기업이 잇따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이 동지가 되는 상황인데 관세 파고를 마주한 우리 기업들, 협업을 생존 전략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판매량 순위에서 현대차 그룹은 723만 대로 3위,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GM은 600만 대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각축을 벌이는 현대차와 GM이 차량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모두 탑재한 중남미용 차량 4종과 북미 시장용 전기밴 1종 등 모두 5종입니다. 현대차는 소형 차종과 전기밴 플랫폼을, GM은 중형 트럭 플랫폼 개발을 각각 주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두 회사는 신차 개발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 개발 차량 5종은 오는 2028년 생산을 목표로 연간 80만 대 이상을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사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폭넓은 이점을 제공하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유연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뺏고 뺏기는 점유율 전쟁을 치르는 삼성전자와 애플도 손을 잡았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에 탑재할 이미지 센서를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한 겁니다. 이미지 센서 전량을 소니에 의존하는 애플은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고, 삼성은 테슬라에 이어 애플까지 대형 고객사 유치를 통해 침체된 반도체 부문의 반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보관세 위험을 좀 피하면서 리딩 컴퍼니로서의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기업하고 협업이 좀 필요한
이런 상황이고 대미 투자 활성화가 핵심 산업 분야에서는 더 늘 걸로. 공동의 위기 상황에서 협력 관계를 맺는 이른바 5월 동주 연합이 관세 파고를 넘는 새로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LAFC 입단을 앞두고 지난 10년간 뛰었던 전 소속팀 토트넘에 가슴 뭉클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토트넘도 홈페이지에 구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 떠났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광열 기자입니다. 영상편지 속 손흥민은 감정이 복받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써 울음을 참아가며 말을 이어가던 손흥민은 고맙고 사랑한다며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Goodbye and yeah, I love you all. Thank you for amazing support for the 10 years. 코끝이 빨개진 손흥민은 토트넘 선수들에게도 작별을 고했습니다. Hello boys. Here's your ex-captain. 손흥민은 팀을 떠나지만 언제나 토트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you need anything from this old man, let me know. I will be always for you. 토트넘은 손흥민의 영상편지 공개와 함께 홈페이지 첫 화면에 손흥민이 미국 프로축구 LAFC로 떠났다는 제목의 글을 띄우며 구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와 작별했습니다. 가슴 뭉클했던 손흥민과 토트넘의 이별. 방송 진행자이자 DJ인 마제스틱은 손흥민에 대한 헌정곡을 발표했습니다. Nice one, Sonny. I can hear the army sing. I know it's for the best, but that doesn't stop the sting. 노장 선수의 이적 과정에서 선수와 구단 사이에 앙금이 남는 게 흔한 일이지만 손흥민과 토트넘은 근래 보기 드물게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헤어졌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절기 입추가 무색하게 오늘도 날이 무더웠습니다. 남부지방은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한낮에 33도를 웃돈 곳이 많았고요. 서울도 32.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3도가량 높았습니다. 지난주처럼 35도를 넘나드는 극심한 폭염은 꺾였지만 평년 수준을 웃도는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32도 등 당분간 30도를 웃돌 전망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동해안에는 5에서 2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제주도는 5에서 40mm의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쉬어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23도로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낮에 전주와 광주, 대구가 32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주말에는 또다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호남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